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유송원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산화와 환원 반응에서 벗어나서 화학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산과 염기 파트를 공부해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이 수소 이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수소 이온의 농도, 즉 pH에 따른 이 도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산과 염기를 계속 공부해 왔으니 이번 시간은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얘기하면 먼저 산,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산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인 산성과 염기가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인 염기성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산성을 나타내는 그 원인, 그리고 염기성을 나타내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산성과 염기성, 즉 산의 공통적인 성질인 산성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인 염기성에 기반을 해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주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지시학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시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지시학이 있어요. 그리고 2번, 금속과의 반응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달걀 껍데기와의 반응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산염기, 그리고 산성과 염기성, 그리고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산은 수용액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수용액에 녹이기 전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산을 물에 녹이게 된다면 이렇게 수소 양이온을 내어놓게 됩니다. 근데 수소 양이온을 내어놨다는 건 그와 결합하고 있던 어떤 음이온도 내어놨다는 게 되겠죠. 자, 다시 산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수용액에 녹이기 전에는 화학식에 반드시 수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산을 물에 녹이게 된다면 수소는 수소 양이온으로 녹아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소 양이온과 결합하고 있던 어떤 음이온도 녹아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용액에 녹았을 때 산이 수소 이온과 어떤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산의 이온화라고 해요. 산의 이온화에 대해서 실제 화합물을 예를 들어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HCl, 염산이에요. 염산을 수용액에 녹이게 된다면 수소 양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쪼개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산의 이온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황산이에요. 황산의 화학식을 보니까 H2, 수소가 2개 존재하네요. 따라서 황산을 수용액에 녹이게 된다면 수소 양이온이 2개 나오게 되고 황산 이온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역시 아세트산이니까 수용액에 녹이면 수소 이온을 하나 내놓고 이와 결합하고 있던 이렇게 생긴 아세트산 이온을 하나 내놓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의 이온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보니까 산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소 양이온을 내어놓았습니다. 즉,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바로 이 수소 이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산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성은 바로 이 수소 이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산들은 이러한 수소 이온과 붙어 있는 어떤 음이온들을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이온들은 모두 종류가 다르죠? 같지 않아요. 즉, 산의 공통적이지 않은 성질은 이러한 음이온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염산이랑 황산이랑 아세트산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이고, 염산과 황산과 아세트산이 공통적이지 않고 각각이 나타내는 특별한 성질은 바로 음이온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도 오늘 바로 이 산성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앞서 우리는 산의 이온화 반응식을 통해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을 했습니다.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바로 수소 양이온이었죠. 자, 그럼 확실히 수소 양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실험은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두고 종이 가운데에는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그리고 종이 양쪽 끝에는 전극을 연결한 실험입니다. 자, 여기에 관여한 화합물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먼저 화학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 있는 질산칼륨과 그리고 염산이 이 실험에 관여한 화합물들이니까 질산칼륨을 먼저 바꿔주면 KNO3이고, 다음 염산을 바꿔주면 HCl입니다. 근데 이러한 화합물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질산칼륨은 수용액에 존재한다 했고, 염산은 묽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즉, 둘 다 물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럼 이온 결합 화합물들을 물에 녹였으니까 질산칼륨의 경우에는 칼륨 양이온과 질산 음이온의 형태로 쪼개져서 존재를 할 거고, 염산의 경우에는 수소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으로 쪼개져서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쪼개져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양쪽에 전극을 연결을 하였으니까 각각 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음극으로는 어떤 이온이 이동을 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양이온들이 음극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다음으로 여기 있는 양극, 플러스 극에는 어떤 이온들이 이동을 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음이온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왼쪽, 즉 음극 쪽이 붉게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극으로 이동한 어떤 이온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붉게 변화시킨 거예요. 자, 뒤로 가면 배우게 되겠지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산성이에요. 즉, 산의 공통적인 성질인 것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음극 쪽으로 이동을 한 칼륨 양이온 또는 수소 양이온, 둘 중에 한 개가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수소 양이온이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입니다. 그럼 대체 이 칼륨 양이온은
왜 넣어준 것일까요? 즉, 이 질산칼륨은 대체 왜 넣어준 것일까요? 질산칼륨을 넣어준 이유는 수소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전극적으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양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염소 음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잘 관찰하기 위해 질산칼륨을 넣어준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염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염기는 수용액에 녹아서 수산화이온, 즉 OH-를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그림을 통해 염기에 대해 이해를 해보면 수용액을 녹이기 전 상태에서의 염기는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OH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기를 물에 녹이면 역시나 이렇게 수산화이온을 내어놓게 되어요. 이때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 즉 음이온을 내어놓았다는 건 앞에 산에서 본 것처럼 어떤 양이온도 내어놨다는 게 되겠죠. 즉, 염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수용액에 녹이기 전 화학식에는 이렇게 O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물에 녹이면 수산화이온으로 해리가 되어요. 그리고 이 수산화이온과 결합하고 있던 어떤 양이온도 내어놓게 되겠죠. 이렇게 수용액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과 어떤 양이온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염기의 이온화라고 합니다. 염기의 이온화에 대해서도 실제 화합물을 예를 들어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NaOH,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이를 수용액에 녹이게 된다면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내어놓게 돼요. 다음 수산화칼륨입니다. 수산화칼륨 역시 물에 녹이면 칼륨 양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을 내어놓게 돼요. 마지막으로 수산화칼슘입니다. 수산화칼슘의 화학식을 보니까 OH2, 즉 OH가 2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모형으로 나타내면 수산화칼슘은 이렇게 칼슘 하나에 OH가 2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화칼슘을 물에 녹이면 칼슘 이가 양이온 하나랑 수산화이온은 2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염기의 이온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보니까 염기는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을 내어놓습니다. 따라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인 염기성은 수산화이온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산화이온과 붙어 있었던 이 양이온들은 염기마다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따라서 염기가 나타내는 공통적이지 않은 성질, 즉 염기 개개인이 나타내는 성질은 이러한 양이온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뭐라고 했죠? 수산화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말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났는지 역시나 실험을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실험은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적신 실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전극을 연결한 실험입니다. 역시나 어떤 화합물들이 이 실험에 관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화학식으로 화합물들을 바꿔 써볼게요. 먼저 질산칼륨은 KNO3입니다. 역시나 수용액이니까 칼륨 양이온이랑
질산 음이온으로 존재를 하겠죠. 다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니까 자 우선 수산화 나트륨 NaOH인데 수용액 상태니 나트륨 양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음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이온들일 테니까 양이온들이 이쪽으로 이동하였고, 다음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음이온들일 테니까 음이온들이 이렇게 양극으로 이동을 했겠죠.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양극 쪽으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푸른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시나 뒤에서 배울 테지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꾸는 것은 염기성,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그럼 이 염기성을 나타내는 건 질산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이겠네요. 왜냐하면 양극 쪽으로 이동한 이온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니까요. 그럼 역시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은 수산화이온이 염기성을 나타낸 것이죠. 앞서 말했듯 질산칼륨은 단지 이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나트륨 양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전극적으로 잘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산성이 나타내는 이유와 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확실히 알았어요. 자, 산성은 바로 수소 양이온 때문에,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성, 즉 산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맛이 시다는 것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기본적으로 염기성,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맛이 쓰다는 것과 또한 단백질을 녹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성적인 특징 말고 실험적인 성질을 교과서 185페이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이제 실험 영상을 통해 확인한 실험 결과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켰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아무런 색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에 있는 수소이온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음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켰지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아무런 색 변화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를 통해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는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리트머스 종이는 일종의 지시약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지시약으로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것을 좀 더 깊게 탐구해 볼게요. 두 번째로 산과 염기에 전기전도계를 담갔을 때는 모두 삐 하는 소리를 냈어요. 이 삐 하는 소리를 냈다는 건 바로 그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왜 산이랑 염기 모두 삐 하는 소리를 냈을까요? 이는 너무나 당연해요. 산은 이렇게 수용액 속에 무조건 수소 양이온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음이온을 그냥 일반적으로 X-로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몰라도 이렇게 수소 양이온, 즉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온이 들어있다는 건 전기가 통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산 수용액에 전기 전도계를 담갔을 때 삐 하는 소리를 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염기 수용액 속에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양이온을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역시나 다른 양이온 같은 거 몰라도 수산화 이온이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전기 전도계를 담갔을 때 산 용액이건 염기 용액이건 삐 하는 소리를 내면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그네슘 리본과 산과 염기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마그네슘 리본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주면 마그네슘 리본이라는 건 그냥 마그네슘 금속판이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꽈져 있는 물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마그네슘인 거죠. 이러한 마그네슘 금속이 수소 양이온과 즉 산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참고로 마그네슘은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큰 금속이에요. 마그네슘의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니까 마그네슘이 수소보다 더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할 테고 이에 따라서 수소는 마그네슘이 뱉은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로 환원이 됐겠죠. 이거는 저번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앞선 강의를 복습해 보세요. 이 화학 반응식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 수소 양이온 앞에 개수 2까지 써줄게요. 자, 따라서 마그네슘 리본과 산의 반응에서 생성된 이 기체는 바로 이 수소 기체임을 알 수 있겠죠. 불꽃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펑 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산이 마그네슘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기체까지 생성시키는 반면 염기는 마그네슘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즉, 염기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마그네슘이랑 수산화이온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달걀 껍데기와 산염기의 반응을 정리해 볼게요. 달걀 껍데기를 산에 넣었을 때는 달걀 껍데기 표면에서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했어요. 반면 염기에 넣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달걀 껍데기와 산에 있는 수소 양이온만 반응이 일어나고 달걀 껍데기와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는 달걀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산칼슘 중에서도 이 탄산이온, 다르게 말하면 CO3E- 이 탄산이온이 바로 산에 존재하는 수소 양이온 두 개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기체랑 물 분자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한 건 바로 이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정확한 반응식까지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을게요. 다만 달걀 껍데기 속에 있는 탄산칼슘이 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만나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생성시켰다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에 리트머스 종이를 데웠을 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켰어요. 다음으로 염기에 리트머스 종이를 데웠을 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켰어요. 두 번째로 산과 염기의 용액에 전기전도계를 담갔을 때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산과 염기의 용액 속에는 모두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산과 염기의 용액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었을 때 산에는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그네슘 리본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기체는 수소 기체라고 얘기했죠. 반면 염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염기는 일반적으로 금속과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산에다가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 달걀 껍데기 표면에서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체는 달걀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라고 했어요. 자, 앞서 마그네슘 리본과 산의 반응에서 발생한 수소 기체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염기에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보이나요? 바로 두 번째 반응인 전기전도계를 담갔을 때 산이든 염기든 전류가 공통적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용액에 모두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요. 즉, 산성과 염기성의 공통점은 용액 속에 이온이 들어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과 염기를 구별하고자 할 때는 전기전도계를 통해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산과 염기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느냐? 바로 차이점을 나타낸 나머지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구별을 하면 되죠. 첫째로는 바로 지시약, 둘째로는 금속,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셋째로는 달걀 껍데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달걀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바로 이 탄산칼슘, 이 세 가지를 통해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게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시약 부분이에요. 지시약의 종류에는 리트머스 종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시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지시약에 대해서 산과 염기가 어떻게 색변화를 나타내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나타난
네 가지 지시학이 대표적인 지시학입니다. 첫째로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메틸 오렌지 용액, 세 번째로 페노플탈렌 용액, 네 번째로 BTB 용액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시학에 각각 산과 염기가 어떤 색을 나타내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산성의 리트머스 종이, 특히나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담글 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킵니다. 반면 염기성 용액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담갔을 때 푸른색으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지시학인 메틸 오렌지 용액에 대해서 볼게요. 원래 메틸 오렌지 용액의 색깔을 보기 위해선 어떤 용액에다가 메틸 오렌지 용액을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 용액에다가 지시약을 넣으면 원래 지시약의 색깔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메틸 오렌지 용액은 이름에 걸맞게 원래 오렌지색이었어요. 이 오렌지색 메틸 오렌지 용액을 산성에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반면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약간 노란빛으로 변해요. 자, 세 번째, 페노플탈렌 용액입니다. 페노플탈렌 용액은 원래는 무색이에요. 투명해요. 그런데 이 페노플탈렌 용액을 산성에 넣었을 때도 역시나 투명한 무색을 나타냅니다. 반면 이 페노플탈렌 용액을 염기성 용액에 떨어뜨리면 약간 이런 붉은 계열의 색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페노플탈렌 용액은 염기성 용액을 특히나 구별할 때 자주 사용하겠죠? 마지막으로 BTB 용액입니다. BTB 용액은 원래 이런 초록색이었어요. 그런데 산성 용액에 BTB 용액을 넣었더니 이러한 노란빛을 나타냈습니다. 또 염기성 용액에 BTB 용액을 넣었더니 이런 푸른빛을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네 가지 지시학과 이 네 가지 지시학이 산성과 염기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색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보았는데 이것을 그냥 무작정 외우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꿀팁을 줄게요. 선생님은 무, 빨, 주, 노, 초, 파, 보, 빨의 순서로 지시학의 색 변화를 외웠습니다. 자, 차례로 설명을 해주면 무무빨은 페노플탈렌이에요. 페노플탈렌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 용액에서 차례대로 무색, 붉은색을 나타냈으니까요. 두 번째로 빨주노는 메틸 오렌지 용액입니다. 메틸 오렌지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차례대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빛깔을 나타냈으니까요. 자, 세 번째로 이 노초파는 BTB 용액입니다. BTB 용액 역시 산성, 중성, 염기성 차례대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나타냈으니까요. 마지막, 이 파보빨은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순서대로 염기성, 중성, 산성을 나타냈어요. 리트머스 종이가 그냥 보랏빛이 돈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중성에 보라색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지시학의 색 변화를 외우기 정말 쉽지 않나요? 이 부분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암기를 해야 해요. 선생님 방법 말고도 여러분이 지시학의 색 변화를 암기하고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산성, 염기성 물질을 확인을 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이 그림은 pH에 따라서 물질들을 분류한 것인데
pH라는 것은 수소 이온 농도를 간단히 수치로 나타낸 것을 얘기를 해요. pH와 수소 이온 간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한데요. pH가 작을수록 수소 이온의 농도는 많아집니다. 또 pH가 클수록 수소 이온의 농도는 작아져요. 이때 중성은 pH가 7인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중성을 기점으로 pH가 7보다 작다면 수소 이온 농도가 많다를 의미해서 산성을 의미하게 되고, pH가 7보다 크다면 알칼리성, 즉 염기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7보다 작은 산성 물질을 보면 레몬주스, 와인, 비 등이 있어요. 이때의 비는 특히나 산성비를 의미하겠죠. 또 교과서를 보면 산성 물질에 추가로 탄산음료도 있어요. 또 과일도 있죠. 자, 탄산음료라는 건 탄산, 음료니까 산이 포함된 음료, 즉 pH가 7보다 작음을 알 수 있고요. 과일 중에서도 신과일, 자, 산성의 특징이죠. 시다. 신과일의 경우에는 산성이기 때문에 pH가 7보다 작음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pH가 7보다 큰 염기성 물질을 보면 주로 때를 지워주는 물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는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외에도 교과서에는 제산제라는 염기성 물질이 나와 있는데,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을 막아주는 역할의 약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중화반응을 배우면서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염기 물질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산염기의 정의,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방법, 즉 산성과 염기성, 그리고 우리 주변 산염기 물질을 잘 알아두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했습니다.